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자연을 모방한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엉겅퀴와 도깨비 바늘을 모방한 벨크로 테이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떼어지지 않는다는 성질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신발의 찍찍이나 게시판의 찍찍이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인간은 자연의 지혜를 빌려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자연을 모방해온 것은 우리 인간이 존재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시시대 사람들은 육식동물의 날카로운 발톱을 보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 사냥을 하는 데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항상 옛날부터 자연을 모방해오면서 그들에게 유용한 물건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입니다. 최초의 비행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다시피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들은 인쇄기계를 손보다가 자전거 판매 사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수익으로 그들은 그들의 꿈이었던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공기역학, 구조공학, 기관설계, 연료기술 등이 모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데에는 다행히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는 분명 새에 대해 모방을 했을 텐데 도대체 새의 어떤 특성을 모방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국립과천과학관 2층에 있는 첨단기술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라이트 형제들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생각해낸 새의 특성들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날개도 날개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무게에 비해서 많은 공기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라이트 형제는 넓은 날개를 만들어 양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비행기를 설계했고 그 결과 최초의 비행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라이트 형제가 생각해내지 못한 전시품의 내용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허니컴이라는 것인데 허니컴 구조는 전투기 호넷에 처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허니컴은 이름과 같이 육각의 벌집 모양과 흡사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허니컴의 장점으로는 초경량성, 초내하중성, 표면 균일성, 내열, 내화, 내마모성이 있습니다. 현재 허니컴은 국내에서 건축물의 내외장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다 문득 비행기의 날개 원리에 대한 설명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날개에 대해 소홀히 생각했던 저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비행기의 날개는 알다시피 새의 날개를 본따 만들어졌고 양력을 응용했습니다. 여기서 양력은 비행기가 위로 뜰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원리까지 설명해보면 날개 아래로 흐르는 공기보다 위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데 결국 날개 위의 압력이 더 낮아지게 되면서 날개 윗방향으로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생긴 힘이 바로 양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날개 주변의 압력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공기가 가진 점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기름이나 물이 점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공기도 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성의 성질로 인해 공기가 날개의 전체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위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뒤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상승과 하강은 바듬각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듬각은 비행기의 진행 방향에 대한 날개의 각도를 말합니다. 비행기가 상승할 때는 바듬각을 많이 주어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 즉 양력을 크게 해줍니다. 반면 비행기가 하강할 때에는 바듬각을 적게 주어 양력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바듬각이 약 20도를 넘으면 양력이 급속히 감속해 비행기가 추락해버린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비행기가 너무 위로 솟으면 갑자기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 잘 알았던 저였는데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왜 그렇게 되는가, 원리가 무엇인가 의문을 갖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바듬각의 원리가 서술돼 있던 설명판 옆에는 고양력 발생장치라는 실험장치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원리를 생각하며 실험장치를 작동시켜 보았습니다. 설명했던 대로 바듬각을 크게 해주면 기체가 올라갔고 바듬각을 작게 해주면 기체가 내려가거나 수평이 되었습니다. 실전에 적용해봤던 건 또 다른 배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새로부터 비행기라는 아이디어를 얻은 인간은 또 무엇으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냈을까 궁금했습니다. 생체 모방 공학에 관심을 가졌던 저는 생체 모방에 관한 것을 찾기 위해 다리가 아주 아팠지만 참고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기초과학관도 샅샅이 살펴봤는데 그 중에 그럴듯한 것 하나가 눈에 띄어 면밀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체 분자 모터를 본딴 나노 헬리콥터였습니다.
여기서 생체 분자 모터란 단백질 모터라고도 부르며 세포 안에서 물질을 옮기는 활동을 뜻합니다. 분자 모터는 세포 안에 있는 ATP나 GTP 같은 작은 분자들과 상호작용으로 얻어지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체 분자 모터를 이용해 우리 몸에 유용하게 쓰일 나노 헬리콥터가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니켈축과 니켈 프로펠러 사이에 단백질로 구성된 모터를 가지고 있고, 이 단백질 모터가 박테리아를 처치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프로펠러는 1초에 8번 돌아 몸속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노 헬리콥터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항암치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의학 기술로서의 항암치료는 암세포가 있는 조직을 수술로 없애거나 화학약품으로 암세포가 증가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주변 건강한 조직까지 화학약품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노헬리콥터는 바로 여기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됩니다. 종양이 있는 조직까지 정확히 약물을 옮겨주는 일, 그 중요한 일을 나노헬리콥터가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생체 분자 모터를 본따 만들어진 나노헬리콥터가 암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듯 생체 모방 공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던 미세한 물질 말고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에서의 모방은 무엇이 있을까 또 궁금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게 될 것은 바로 딱정벌레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곤충 생태관에 여러 종류의 딱정벌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선택해 골랐던 두 종류의 딱정벌레는 각각 진홍당 딱정벌레와 멋쟁이 딱정벌레였습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딱정벌레에게서 도대체 우리 인간은 무엇을 모방했을까요? 제가 알게 된 모방 사례를 말하고자 합니다. 모방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딱정벌레의 날개 속에 있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서가병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딱정벌레 날개의 결합 원리를 이용했는데, 그 결합 원리는 바로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은 보이는 것과 달리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분자 간의 인력 작용을 뜻합니다. 이 원리는 딱정벌레가 날개를 접을 때 나타나는데, 이를 연구해 서울대 연구팀은 기존 벨크로와는 차별된 일명 신개념 나노 구조 잠금 테이프를 개발해냈습니다. 나노 테이프의 장점으로는 일반 테이프보다 강한 접착력이 있고 뗄 때 소음은 없을 뿐더러 반복적으로 붙였다 뗐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획기적인 게 개발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중에서는 일반 테이프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고, 하루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대중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구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방 사례는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친환경 건축업체인 그린쇼우라는 회사는 라스팔마스라는 해안가 주변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친환경 건축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반드시 획기적인 친환경 시설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딱정벌레 모방이 이용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딱정벌레의 습성을 모방했습니다.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는 습성상 낮에는 모래 속에 있으면서 체온을 낮추고 밤에는 나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딱정벌레의 몸은 주변 공기보다 차갑습니다. 어떤 물체가 주변 공기보다 차갑게 되면 그 물체 표면에는 수증기가 응결되게 됩니다. 마치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사이다가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듯 말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영국 친환경 건축업체 그린쇼우는 건물에 부가적으로 수분 증발 장치와 물방울 생산을 위한 파이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바닷물을 포함한 바람은 수분 증발 장치를 거치면서 소금이 걸러지면서 순수물로 변하게 되고, 반면 소금을 포함하지 않은 바람은 순수한 물방울을 생산하는 파이프를 이동하게 되고, 따뜻한 수분은 차가운 파이프를 거쳐 물방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두 시설의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1세제곱미리의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6에서 12kW의 전력이 필요했는데, 두 시설이 세워지고 나서는 단 1.6kW의 전력이면 충분했습니다. 딱정벌레 말고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 생체 모방으로 쓰인 것은 아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연꽃을 설명하고 나머지 기타 예들도 설명하겠습니다. 연꽃의 특성으로는 연잎 표면에 있는 미세한 돌기로 물방울을 밀어내 방수 효과가 있으면서도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꽃의 이 표면을 모방한 제품 중에는 유리창 보호필름과 라튜산 페인트
페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 라튜산 페인트는 연꽃의 자체 정화 메커니즘을 이용한 페인트입니다. 이 페인트를 건물이나 주택, 자동차에 칠하게 되면 비가 오거나 혹은 눈이 내려 녹기만 해도 스스로 먼지를 제거하여 항상 새 건물, 새 주택, 새 차처럼 청결함이 유지가 됩니다. 생체 모방 공학을 알던 모르던 그것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소개한 것들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방고등연구본부와 해군연구소에서는 물고기 형태를 모방한 생체 모방형 로봇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개코 도마뱀 발바닥을 모방한 로봇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사진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모든 좋은 아이디어들은 거의 99%가 전부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것이고 나머지 약 1%가 오직 인간만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는 생체 모방 공학의 큰 비중성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